저는 얼마 전에 시댁에 갈 일이 생겼어요. 8년 만에 다시 가게 된 건데 솔직히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은 저에게 좋은 기억보다는 힘든 기억이 더 많았던 곳이었거든요. 사실 시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괜히 긴장되고 몸이 굳는 그런 느낌 다들 아실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어요. 아들이 가야 한다면 저도 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게 엄마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그 집의 문턱을 넘게 되었죠. 이렇게 또 가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코끝에 익숙한 향이 스며들었어요. 참 묘하더라고요. 냄새 하나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거 있죠? 그 순간 예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더군요. 아, 또 그때 그 기분이 드네. 그동안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달까요? 이런 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건데 냄새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뒤흔들 줄이야.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아, 내가 왜 여기 다시 왔지? 라고 중얼거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내가 여기 오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또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피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배울 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시댁에 가게 된 건 단지 아들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아들만 생각해서 온 걸까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스스로도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나도 모르게 발길을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가보자, 그냥. 이번에 좀 달라질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시댁으로 향했죠. 그렇게 시댁에 다시 가게 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어요. 아, 내가 이 경험을 통해 뭔가 깨달았구나 싶더라고요. 돌아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란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적어보는 이유도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시댁은 제사가 있었어요. 1년에 5번이요. 제사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이거 진짜 자주 하는구나 싶었죠. 예민한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겠지만 저는 결혼 초기라 그런지 큰 문제 없이 그냥 열심히 참석하고 음식 만들고 제사 때만 좀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역시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저도 시어머니께 크게 불만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잘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제 친정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시작됐어요.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달까요? 사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홀로 키워주셨거든요. 형제 자매도 없어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더 컸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프시니 제가 아버지를 돌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댁은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 사실 저는 그 말을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 말이라고 생각했지 그걸 현실에서 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아니, 그 말을 나한테 한다고?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야,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인 거 몰라? 네 남편이나 애기는 그럼 대체 누가 돌보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네 가족이나 잘 돌봐. 너희 아빠는 사람을 쓰든 어쩌든 알아서 하고. 시어머니께서 그 말을 하셨는데 너희 아빠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돈이라는 말도 없이 그냥 너희 아빠. 그때 저는 그 말이 참 서운했어요. 그래도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를 못마땅해 하긴 했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지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반찬이니 빨래니 집안일을 틈틈이 하러 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죠. 사실 참 씁쓸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인지.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병간호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며 꾹 참고 견뎠습니다. 다행히도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제 상황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이가 저를 이해해줘서 제가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아이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게 정말 큰 위안이 되었어요.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제 책임을 다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비밀은 영원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지내던 중에 제삿날이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상태가 위독해지면서 도저히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이번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사에 참석할 수 없다니. 그럼 대체 제사 준비는 누가 다 하라고? 이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다 하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피치 못할 사정? 네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제사보다 중요한 게 어딨단 말이야?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병간호도 해야 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옆에 있어드려야 해서. 뭐? 너 지금 그 사정이 고작 너희 아빠 아픈 거란 말이야? 야,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 너는 우리 집 사람이라고 했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그 순간 속에서 올라오는 울분을 누르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무슨 말을 이렇게 하시지? 아버지가 병중에 계신데 제사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실까?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제사를 받는 사람들은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를 끌어들이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도 시어머니께 단호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번엔 내가 내 입장을 확실히 밝히자 하고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죠. 조상님들이 저희 아빠를 보살펴 주신다고요? 어머님,
저희 조상님들이면 모를까 저랑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랑은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이 말을 통해 어머님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말은 어머,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도 이제 이쪽 집안 사람인데 당연히 네 일도 잘 보살펴 주시는 거지. 뭐 그리 생각이 좁니? 그 순간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좋게 봐주시려고 한 거요? 좋게 봐주시려 한 건 제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아버지 병간호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부터 그게 문제였다고는 생각 안 드세요? 저야말로 그때 어머님이 아무리 막말을 해도 참고 넘어가 드렸다고요. 저의 말에 어머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셨죠. 아니 얘가 진짜 사람이 좋게 말해주면 그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내가 너를 어떻게 봐줘야 하겠어? 제사 준비 당장 해. 아니면 그걸로 끝이야. 그거라도 안 해놓고 가면 넌 더 이상 내 며느리로 못 있는다. 알겠어? 하여간 호라비 밑에서 자랐으니 예의란 걸 알 리가 있나? 네 아빠가 지금 아파하는 것도 딸년을 똑바로 교육 못 시켜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죠.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하셨죠? 네, 저도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제가 시댁에 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번 제사 참석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께 소리를 치고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이젠 멈춰야 해. 그런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젠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다 보니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물론 이혼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평범하게 살아온 십수년의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나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죠. 무엇보다도 제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걱정됐어요. 아이가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 선택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수없이 맴돌았죠. 하지만 그때 문득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 지금 내가 고민할 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저에게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며 저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제가 그 아버지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죠.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아버지에게 도리를 다해야 할 때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남편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전화 받았지? 제사 꼭 참석하라잖아. 나도 엄마한테 나는 말을 해봤는데 도무지 통하질 않아. 제사는 참여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그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제 편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게 분명했죠.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든 건 이미 너무 명확했어요. 남편은 애초부터 제가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으니까요. 참다 못한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께 네가 말씀을 잘 드렸다고? 지금 아버지 안부는 궁금하지도 않니? 네가 진짜 그랬을까? 난 믿기질 않아. 남편은 깜짝 놀란 듯 했어요. 뭐?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못 믿을 짓이라도 했어? 그리고 방금 너라고 했어? 남편한테 너라고 하다니? 그래, 너라고 했어. 뭐가 문제야? 이제 더 이상 넌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아니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 너 같은 남편도 너네 집안도 너네 어머님의 며느리 짓도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우리 이혼하자. 이 말을 하려고 전화했어. 남편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이혼? 아니, 너 무슨 잘못된 생각이라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저는 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2번 말하게 하지 마.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이혼해줘.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비웃기라도 하듯 말했어요. 웃기지 마. 잘 살다가 무슨 갑자기 이혼이야? 아니, 그래 뭐 다 좋아. 하지만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애가 한쪽 부모 없이 자라게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우리 아들에게 이 일이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지금 나에겐 아들보다 날 사랑해주신 우리 아버지가 더 중요해.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는 데 있어 너나 너희 집안 사람들은 방해만 될 뿐이야. 아니, 방해만 되는 게 아니라 모욕까지 했지.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면서도 버티려 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이혼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한테나 그런 거겠지. 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아니야. 아들은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도 혼자서 나 남 부끄럽지 않게 키워주셨거든. 그러니 우리 아들도 내가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울 거야.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있다가 소리쳤어요. 뭐? 그게 네 맘대로 될 줄 알아? 난 이혼해줄 생각 티끌만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 나도 여기까지야. 참아준 것도 여기까지고 네 응석 더 이상 못 받아줘.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건 여전히 저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 회피뿐이었죠. 이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남편 측은 제가 그동안 아버지 병간호에 집중하느라 아들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버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저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아이 양육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법원은 결국 남편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마저도 아빠와 지내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결국 아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기게 되었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였던 그 의기양양한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두고두고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한 장면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자체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확 내려간 것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재산 분할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저에게는 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지 말자, 앞만 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아버지의 병간호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병간호하며 살아온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 6년 동안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늦은 나이에 병간호를 하며 틈틈이 일자리도 찾아보았지만 잠잘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가 어느 정도 회복하셨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혼의 계기가 됐던 그 제사 때는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계셨었는데 다행히도 그 위기를 잘 넘기셨죠. 당시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상덕을 봐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혼 후 오히려 저희 쪽 조상덕을 봐서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었고 결국 그 후에도 병세가 계속 악화되긴 했지만요. 아버지는 제가 이혼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다른 병과 합병증으로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더는 견디실 수 없었죠. 아버지를 잃었을 때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전 남편은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와의 인연이 끝났으니 굳이 장례식에 올 필요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게 서운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상 얼굴 정도는 비출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에 대한 위로가 필요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찾아올 법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들은 장례식에 왔습니다. 아들이 직접 택시를 타고 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아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저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날만큼은 전 남편의 부재에 대해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불필요한 일엔 신경 쓰면 그저 스트레스만 될 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이 의젓하게 와서 장례식을 지켜줬으니 아버지도 그 모습에 만족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 이후에도 저는 아들과 간간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의젓했고 지금도 아빠와 지내며 혼자서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전 남편이 아들 양육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잘 자라주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 한편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는 제 삶에만 집중하며 살았죠. 물론 나이가 든 몸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꾸준히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적당한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80살 즈음에 아들이 결혼하고 손자 손녀까지 본 뒤에 여한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잘 살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제 인생에는 더 이상 큰 굴곡도 고비도 없을 거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사건은 저와 아들이 간만에 오붓하게 식사를 하던 중에 발생했죠. 오랜만에 맛있는 파스타 집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뜬금없이 전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아들은 전화를 받고 나서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인생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 왜 그래? 할머니가 뭐라고 하셔서 그런 거야? 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표정 변화를 보고 조금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느낀 그 짧은 행복감이 점점 불안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고 휴대폰을 쳐다보며 멍하니 있는 모습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더군요. 아, 엄마, 그게 사실 오늘이 제사거든. 할머니가 이번 제사부터는 꼭 참여하라고 하셔서. 아들은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많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아들은 그동안 제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함께 살았을 때는 아들이 아직 어렸고 굳이 제사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댁에서도 강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다 되어가는 아들에게 제사 참석을 강요하는 모양이더군요. 뭐? 올해부터 갑자기 제사에 참석하라고? 아니,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연이어 질문했습니다. 왜 갑자기 6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아들에게 제사 참석을 강요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참여하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요구하는 건 너무 뜬금없다 싶었죠. 엄마, 별거 아니야. 그냥 집에 남자가 나랑 아빠밖에 없잖아. 고모는 고모 혼자 오니까 집안일도 그렇고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사실 작년에도 참석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갔었거든. 아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는 집안의 장남이 되었고 제사 같은 중요한 행사에는 남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왜 작년에는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물어봤습니다. 작년엔 왜 안 갔어? 할머니가 그렇게 참석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아들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엄마, 나도 다 기억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난 제사 가고 싶지 않아. 할머니도 싫고 제사도 싫어.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난 것도 그렇고 그 제사 때문에 내가 엄마랑 따로 살게 됐잖아. 그래서 제사에 참석하면 엄마한테 죄 짓는 기분이 들어.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동안 아들과 저는 떨어져 지내며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피로 이어진 부모-자식 관계는 참 깊다는 걸 새삼 느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아들이 그 집에서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 집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현재 아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고 장남의 역할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들 때문에 시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그랬구나. 아들,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니 이젠 참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고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의 기특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내가 제사 참석하는 게 싫지 않아? 솔직히 난 정말 가기 싫어. 아들은 여전히 망설이며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찡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이 그 집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좋지만은 않아. 솔직히 엄마도 그 제사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네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만큼 지킬 건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 비록 엄마는 그 집과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잖아? 너는 아빠의 아들이고 그 집의 장남이잖아. 저는 아들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제가 힘들어했던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갈등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만 아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나 아예 그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 그냥 엄마랑 살고 싶어.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은 너무 고마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아직 학생인 아들이 독립을 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도 아들을 지지해. 하지만 그건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크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생각할 일이야. 아직은 학생이니까 지금은 할머니나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자.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아들이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저는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민하는 얼굴이었지만 제 말을 듣고는 결국 제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결국 아들은 제가 설득한 대로 제사에 참석하기로 했고 저는 아들을 서둘러 보내주었습니다. 괜히 늦게 가서 욕먹는 것보단 차라리 빨리 가서 제대로 참석하는 게 나으니까요. 아들이 제사에 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그래도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심한 게 기특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전화 속에서 들리는 울먹이는 목소리 때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번호가 지워져서.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아, 나야. 네 시어머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텅 빈 것